조선 순조 5년, 1805년, 한양 북촌에 사는 최판서, 대개 8살 소녀 민지가 5냥에 팔려왔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최판서의 부인 윤씨는 석 달째 병을 앓고 있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밤마다 물에 빠진 여자 귀신 꿈을 꾸었다. 한양 최고의 의원들이 왔지만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민지가 처음 윤씨 부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방 한쪽에 놓인 은비녀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은비녀의 손을 대는 순간 손바닥이 뜨겁게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대감마님, 이 비녀는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녹색 눈을 가진 암컷으로 몸집이 작았지만 영리했다. 고양이는 은비녀가 놓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쉬익 하고 털을 세우며 등을 굽혔다. 또 마당에서 기르던 흰 비둘기는 그 방에 절대 날아오지 않았고 대문을 지키는 삽살개는 민지가 은비녀를 만질 때마다 낮게 으르렁 소리를 내며 불안해했다. 민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물건에 깃든 악한 기운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무당으로 일했고 작은 방에서 민지에게 가르쳤다. 민지야, 손바닥을 물건에 대보거라. 만약 손이 뜨거워지거나 아프면 그 물건에 악한 기운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땐 절대 만지면 안 된다. 할머니는 또 짐승들은 사람보다 영리하다. 고양이와 개가 피하는 물건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3년 전 할머니는 양반 부인의 병을 고치려다 실패해 요망한 무녀라는 죄목으로 관하에서 곤장을 맞고 돌아가셨다. 민지는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았지만 윤씨 부인의 고통을 보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달빛 아래서 은비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은비녀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지만 비녀 끝부분에 흰 가루 같은 것이 얇게 발라져 있었다. 민지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이건 비상입니다. 민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했다. 비상은 독약으로 쓰이는 흰색 가루였고 조금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었다. 민지는 은비녀를 가지고 뒤뜰로 나가 작은 화초에 비비자 다음 날 아침 그 화초는 잎이 모두 시들어 죽어 있었다. 민지는 최판서를 찾아가 대감마님, 이 비녀는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부인마님께서 이 비녀를 꽂으실 때마다 독이 머리 피부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스며들어 석 달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최판서는 처음에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냐라고 화를 냈지만 민지가 죽은 화초를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졌다. 최판서는 그 비녀를 누가 주었느냐고 물었고 윤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넉 달 전 시누이 김씨가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최판서는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지만 민지는 저는 작은 아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민지는 김씨의 집 근처로 갔다. 민지는 담 너머로 김씨 집을 살피다가 검은 고양이가 담을 넘어 김씨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고양이가 뭔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담을 타고 넘어갔다. 민지가 조용히 안방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안방 구석에 작은 제단이 있었다. 제단에는 윤씨 부인의 머리카락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다. 검은 고양이는 민지보다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뒤를 긁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을 옮기자 그 뒤에 지피녕이 숨겨져 있었다. 지피녕에는 바늘 7개가 꽂혀 있었고 인형 가슴에는 윤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그 물건들을 품에 숨기고 방을 빠져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검은 고양이는 민지가 나오자 야옹하고 울었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어라고 속삭였다. 고양이는 민지 손을 머리에 비비며 가르랑거렸다. 민지는 최판서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김씨 마님이 무당을 고용해 부인 마님을 저주했습니다. 은비녀에는 비상이 발라져 있고 무당은 주술로 부인 마님의 기운을 빼앗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최판서는 왜 시누이가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고 민지는 아마도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부인 마님의 아들이 가문의 후계자이고 김씨 마님의 딸은 아니니까요. 김씨 마님은 절망했을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최판서는 분노에 떨며
즉시 포교를 보내 그 무당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민지는 또 약방에 가서 넉 달 전 비상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했다. 최판서의 사람들이 한양 약방을 뒤진 결과 김 씨가 넉 달 전 비상성 양어치를 샀다는 기록이 나왔다. 약방 주인은 김 씨 마님이 쥐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날 밤 포교들은 김 씨의 집 근처에 숨어 무당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지나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몰래 김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무당 고 씨였다. 고 씨는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집인형 앞에서 주문을 외웠다. 윤 씨의 생기를 빼앗고 윤 씨의 목숨을 끊어라. 고 씨가 바늘을 더 꽂으려는 순간 포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고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다. 신문 과정에서 고 씨는 김 씨가 자신에게 20냥을 주고 윤 씨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자백했다. 김 씨 마님은 윤 씨 부인이 죽으면 최판서 댁에 재산이 자기 딸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은비녀의 비상을 발라주고 매달 밤 주술을 걸어 윤 씨 부인의 기운을 빼앗았습니다. 비상은 피부로 스며들어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들고 제 주술은 부인의 정신을 공격했습니다. 고 씨는 또 윤 씨 부인이 물에 빠진 여자 꿈을 꾼 것도 제 주술 때문입니다. 저는 윤 씨 부인의 혼을 물귀신으로 만들려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도 함께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았다. 한성부에서 먼저 한 달간 조사하고 형조가 2주간 심리하고 의금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처음에 저는 모릅니다라고 발뺌했지만 증거가 쏟아지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저는 질투했습니다. 윤 씨는 아들을 낳아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고 저는 딸만 낳아 늘 무시당했습니다. 제 딸이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게 억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0번도 넘게 최판석계 딸도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10년 유배형을, 고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최판서는 집안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선언했다. 최판서의 아들이 아버지, 그건 법도에 어긋납니다라고 항의하자 최판서는 법보다 정의가 먼저다. 내 딸이 아들보다 못할 게 뭐냐. 김 씨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그녀를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 드문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민지는 윤 씨 부인을 위해 정화의식을 준비했다. 민지는 마당에 흰 촛불 7개를 켜고 소금물을 준비하고 은비녀와 지피령을 불에 태웠다. 민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주문을 외웠다. 악한 기운은 떠나가고 맑은 기운이 돌아오라. 저주는 불에 타고 축복이 내리기를. 촛불이 타오르자 마당에 모여있던 짐승들이 반응했다. 검은 고양이는 민지 옆에 조용히 앉아 긴 꼬리를 몸에 감고 의식을 지켜보았고 흰 비둘기는 오랜만에 윤 씨 부인의 방 창가에 날아와 구구구 하고 울었고 삽살개는 꼬리를 흔들며 민지 옆에 누웠다. 민지는 삽살개의 머리를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고맙다. 너도 부인 마님을 지켰구나라고 말했다. 걔는 민지 손을 핥으며 눈을 감았다. 민지는 윤 씨 부인의 머리에 소금물을 뿌리며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2주 뒤 윤 씨 부인은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머리 통증이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윤 씨 부인은 민지를 안아주며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최판서도 민지에게 너는 우리 집안을 구했다. 무엇이든 원하는 걸 말해라라고 말했다. 민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제 할머니는 사람을 구하려다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당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최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 할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조정에 상소를 올려 무당을 함부로 처벌하지 말라고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씨 부인은 민지를 양딸로 입양했고 민지는 최 씨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민지는 새 옷을 입고 윤 씨 부인에게 절을 하며 어머니라고 불렀다. 윤 씨 부인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소문이 퍼지자 한양의 다른 양반 집안에서도 민지를 찾았다. 우리 집에도 이상한 물건이 있는데 한번 봐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최판서는 임금에게 민지를 소개했고 임금은 민지를 물건감별관으로 임명했다.
민지는 15살이 되어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고 첫 해에 1847개의 양반 집안 물건을 검사해 203개의 저주받은 물건을 찾아냈다. 저주받은 물건의 비율은 11%였다. 민지가 찾아낸 물건들은 비녀, 놀이개, 옷, 베개, 거울, 빗, 신발 등 다양했다. 어떤 것은 비상이 발라져 있었고 어떤 것은 무당의 주술이 걸려 있었고 어떤 것은 원한을 품은 하녀가 만든 것이었다. 어느 날 민지는 한 양반집에서 은팔찌를 검사하다가 손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지는 이것도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팔찌는 단지 오래되어 녹이 슬었을 뿐이었다. 민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건 그냥 낡은 물건입니다 라고 사과했다. 집주인은 괜찮다. 내가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이 일로 자신의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욱 신중하게 물건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이 배운 방법을 정리해 악기 변별법이라는 책을 썼다. 책에는 7가지 방법이 담겨 있었다. 첫째, 물건을 만졌을 때 손바닥이 뜨거워지거나 아프면 악한 기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물건에서 이상한 냄새, 쓴맛, 단내, 썩은 냄새가 나면 독이 발라져 있을 수 있다. 셋째, 물건 주변에서 짐승들이 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면 의심해야 한다. 넷째, 물건을 받은 뒤 악몽을 자주 꾸거나 몸이 아프면 저주를 의심해야 한다. 다섯째, 물건을 준 사람의 동기를 생각해야 한다. 질투, 원한, 재산 다툼이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여섯째, 물건을 식물이나 작은 동물에게 시험해본다. 일곱째, 무당이나 감별관에게 확인을 받는다. 책의 서문의 민지는 물건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악한 마음은 악한 물건을 만들고 선한 마음은 선한 물건을 만든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으니 겸손해야 한다라고 썼다. 이 책은 조선뿐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에도 전해져 저주받은 물건을 가리는 기준이 되었다. 민지는 20살 때 한양의 선비 이정훈을 처음 만났다. 이정훈은 민지가 한 양반집에서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 그는 민지에게 당신의 방법은 흥미롭습니다. 감각과 관찰을 함께 사용하는군요라고 말을 걸었다. 민지는 네, 저는 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정훈은 민지의 지혜에 감탄했다. 민지가 25살 때 두 사람은 결혼했다. 이정훈은 실학자였고 민지의 능력을 존중했다. 결혼식 날 이정훈은 당신은 진정한 학자입니다 라고 말했고 민지는 당신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민지는 딸에게 자신의 능력을 물려주었고 딸은 악기를 느낄 수 있어요. 어머니라고 말했다. 민지는 평생 물건감별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해서 구했다. 민지는 또 조정의 상소를 올려 무당을 함부로 처벌하지 말고 그들의 지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소는 조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몇몇 개혁적인 관리들이 지지했다. 순조 임금은 무당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처벌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조선 후기 무속탄압이 조금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지의 양어머니 윤씨 부인은 58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민지는 어머니 곁에서 끝까지 간호했다. 윤씨 부인은 죽기 전 민지의 손을 잡고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도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최판서는 윤씨보다 오래 살아 80세까지 살았고 민지를 친딸처럼 아꼈다. 최판서가 죽을 때 민지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했다. 민지는 55살에 은퇴했고 자신의 능력을 딸에게 물려주었다. 딸은 어머니처럼 물건감별관이 되어 일했다. 민지는 65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민지의 무덤은 한양 북쪽 산기슭에 있고 무덤 앞에는 손자가 세운 비석이 서 있다. 비석에는 악을 물리치고 선을 지킨 여인, 민지, 여기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다. 후세 사람들은 민지를 은비녀의 성인이라고 불렀다. 어느 봄날 민지의 무덤에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오래 앉아있다 하늘 높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비둘기는 흰 깃털을 가지고 있었고 붉은 다리와 검은 눈을 가졌으며
날개를 천천히 펴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둘기가 민지의 맑은 영혼이라고 믿었다. 민지가 쓴 악기 변별법은 조선 말까지 전해졌고 지금도 한국의 민속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민지의 이야기는 선한 마음이 악한 저주보다 강하다는 교훈을 후세에 남겼다. 검은 고양이는 민지가 죽은 뒤에도 민지의 무덤을 찾아와 밤새 앉아 있었다고 한다. 고양이는 긴 꼬리를 감고 녹색 눈으로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고양이도 은인을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민지의 후손들은 대대로 의원과 학자가 되어 사람들을 도왔고 민지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